노화라는 것이 일정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팍싹 늙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노화는 일생에 딱 3번 찾아온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기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나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호르몬의 균형은 대략 3주 정도만 지나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세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약 없이도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이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교수 안철우입니다.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배가 나오고 근육이 좀 없어지는 듯한 느낌, 피부에 잡티가 생기고 기미가 끼는 현상, 잠이 잘 안 오는 것, 자신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우울한 것. 특히 여성분들이 크게 느끼는 증상 중 하나로 상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꼽 위는 땀이 나고 열이 나서 미치겠는데 배꼽 아래는 차갑고 하체가 시리며 발바닥에 얼음장을 깔아 놓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노화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을 겪으면서 나 이제 늙어가나 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노화가 일생에 3번이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노화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제 내가 이만큼 늙었으니까 내일도 이만큼 더 늙겠지 하고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아침에 거울을 보니 확 늙어버린 듯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바로 계단식 노화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팍싹 늙어버리고 또 한동안은 괜찮다가 어느 시점에서 폭삭 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그런 시기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 이 계단식 노화가 찾아오는 시점들이 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4중 6초 7말, 40대 중반, 60대 초반, 70대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갑작스러운 가속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각 가속 노화 시기에는 각각 중요한 호르몬들이 하나씩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성장 호르몬, 그리고 멜라토닌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인슐린 호르몬 관련 문제점이 생기는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인지 기능 장애, 단기 기억력 상실, 뼈 문제, 근육 감소 등 노화의 증상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70대 말에 나타나는 멜라토닌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심각한 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등 여러 증상들이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나곤 합니다. 이 3가지 호르몬의 중요한 축이 무너질 때 인간은 3번의 가속 노화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3가지 호르몬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노화 속도를 저속 노화로 이끌지 아니면 가속 노화로 갈지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약이나 주사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어떻게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호르몬의 균형은 약 3주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세팅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호테크, 호르몬테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각 주차별로 대상이 되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호르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주차 때는 인슐린 호르몬, 2주차 때는 성장 호르몬, 3주차 때는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이 3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약 없이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1주차 때는 인슐린 호르몬에 집중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1주차 동안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식사와 인슐린 관리에만 쏟으시면 됩니다. 인슐린의 좋은 식사라고 하면 당지수, GI가 낮은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지수는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당 강수량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홍수가 나는 것처럼 전체적인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당지수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고인슐리널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이후 상대적인 저혈당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다른 호르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이 호테크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천하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는 고구마 같은 것이 좋고,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했을 때 고구마가 달다고 해서 당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감자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당지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칼슘에 의해 분비가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 멸치나 우유 같은 것들이 인슐린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콩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면서 당지수도 낮고 인슐린 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청국장 같은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들은 밥, 빵, 면, 떡 같은 것들입니다. 공깃밥을 완전히 압축시켜 놓은 것이 떡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모두 탄수화물 덩어리이기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한미나 잡곡은 도정하지 않아 섬유소가 많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단순 탄수화물 덩어리인 백미나 흰 밀가루보다는 잡곡밥 같은 것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지수 측면에서 볼 때는 생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갈거나 즙으로 만들어 마시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 당지수가 높아지죠. 짜장면 같은 음식은 사실 숨어있는 당이 많습니다. 우리는 짠맛을 느끼지만 그 짠맛 속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거든요. 예식이라는 것이 대체로 설탕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맛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식을 자주 하는 것은 집밥을 먹는 것보다 인슐린 호르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삶은 것, 구운 것, 튀긴 것은 모두 다르죠. 가급적이면 튀기거나 볶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름은 칼로리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1g당 칼로리를 비교하면 탄수화물은 4칼로리, 단백질도 4칼로리인데 기름은 무려 9칼로리입니다. 기름 자체가 엄청난 고칼로리 식품이기에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은 음식은 당연히 당지수가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독소라는 개념입니다. 조리법과 관련이 깊은 것이 당독소인데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당독소를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은 음식은 당독소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혹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식탁에 있는 다른 당지수 낮은 음식으로 물타기를 하세요. 일종의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나중에 먹게 되면 일단 섭취량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이미 먹어두었던 다른 음식 성분들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식품 고유의 당지수보다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인슐린은 결국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짜내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나중에는 인슐린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적게 유도한다는 것은 췌장에게 그만큼 쉴 시간을 주어 췌장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주차 때는 췌장 노화, 대사적 노화, 인슐린과 관계된 식사, 그리고 당지수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일주일을 생활하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첫 주 생활이 되겠습니다. 2주차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유산소 운동과 관련이 있다면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관련이 깊어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 보통 1시간 이상씩 매일 해야 하고 8주나 12주,
즉 2달이나 석 달은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아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일 해서도 안 됩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처를 주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근육 운동을 하고 쉬어주어야 근육이 채워지면서 더 건강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꼭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활 속에서 자기 몸을 이용한 맨몸 운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상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팔굽혀펴기 같은 것을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부실하다면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계단 오르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잇몸 일으키기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안 좋은 분들도 많고 지금 미국 군대에서는 잇몸 일으키기를 아예 금지 운동으로 정할 정도로 과도한 잇몸 일으키기가 오히려 다른 신체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 대신 권장하는 운동이 바로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운동과 관련해서는 인간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니 무엇이든 움직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당 관리나 당뇨병도 걷기만 해도 좋아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 심지어 걷지 않아도 50분이라고 10분만 서 있기만 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격일로 하라며 좋다고 했는데 서 있기만 해도 되냐 궁금하실 겁니다. 중요한 성장과 관련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이오카인입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 호르몬을 돕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야 성장 호르몬도 나오게 됩니다. 마이오카인은 사실 대단한 대근육 운동이 아니라 작은 근육들을 자극해줘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 부위의 인대를 자꾸 자극시킬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마이오카인은 충분히 나옵니다. 스쿼트 같은 것들이 좋고 한 발로 서 있는 자세를 잡는 것 또는 횡단보도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까치발을 10번에서 12번 정도 세 사이클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마이오카인이 충분히 분비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도 함께 분비될 거고 성장 호르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잠입니다. 잠을 자야지만 약 한두 시간 후에 성장 호르몬이 최고치로 올라가거든요. 결국 성장 호르몬을 잘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것,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그리고 근력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2주차 때는 집중적으로 좋은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3주차 때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계된 호르몬인데 원래 처음에는 피부와 관련된 호르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의미로 멜라토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더 알고 보니 이것이 대사 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과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면역과도 관계된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멜라토닌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이 멜라토닌 생성에 좋은데요. 우유, 바나나 등이 멜라토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로 칼슘이 많은 음식들, 즉 멸치나 갑각류 같은 것들도 멜라토닌을 합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바로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햇볕을 15분 이상 쬐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잘 저장시키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후가 되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코티솔을 완전히 차갑게 떨어뜨려야 합니다.
몸이 열이 났던 것을 쿨다운 시켜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코티솔은 아침에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됩니다.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커피를 끊고 가볍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코티솔이 떨어지고 몸은 쿨다운이 되면서 만들어졌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송과선에서 잘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저장된 멜라토닌을 제대로 꺼내 쓰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작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빛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블루라이트입니다. 핸드폰,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는 블루라이트가 많으므로 저녁 7시나 8시 이후에는 멜라토닌을 원활하게 꺼내 쓰기 위해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 꺼내 썼다면 이제 이 호르몬이 활동을 잘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방을 좀 어둡고 서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 방을 너무 뜨겁게 데우고 주무시면 렘수면, REM수면, 과비렘수면, NREM수면의 질이 떨어져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방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멜라토닌을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타이머와 같습니다. 지금이 밤이다, 지금이 아침이다를 알려주는 것이지 멜라토닌 자체가 수면제가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란광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 되면 형광등보다도 햇볕을 좀 봐서 멜라토닌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아침에 다시 각성되어 활동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새로운 멜라토닌이 채워집니다. 늘 신선한 멜라토닌이 충전되어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이 제대로 세팅될 수 있게 되는 거죠. 1주차 때 느꼈던 대사적인 젊음과 2주차 때 느꼈던 신체적인 젊음에 더해 3주차 때는 면역적인 젊음과 사회적인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바로 3주차에 여러분이 챙겨야 할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면의 건강이 외부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Inner Health Makes Outer Beauty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기 위해 보톡스를 맞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적인 호르몬의 건강이 외부로 표현되는 노화의 느낌을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피부 노화든 신체 노화든 정신적인 노화든 모두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노화를 치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물이나 주사도 있겠지만 이 호르몬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노화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